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생산 기반 구축과 사업화 절차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산 기반 구축과 사업화 절차 단계는 우리가 가공 사업의 전체 프로세스라고 했던 A, B, C, D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A는 컨셉 개발이고 상품 계획이었죠. B는 제품 개발 과정이었습니다. C는 개발된 제품을 상품화 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표시 기준 검토, 포장 디자인, 유통기한 설정 같은 내용이었죠. 이렇게 해서 준비된, 즉 상품화를 위한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을 생산 기반으로 옮기는 과정 또는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 대한 검토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상업적인 유통이 가능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부에서는 이런 생산 기반 구축과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령들, 인허가와 관련된 조건들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식품 사업을 할 것이냐, 즉 사업의 유형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 영업 유형 공장 구축의 법령 검토 부분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식품 영업의 종류를 이와 같이 총 8개의 대분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일반화된, 즉 유통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영업 유형이 식품 제조 가공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에서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직접 소비자한테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유통업자를 통해서 대형 유통이나 소규모 유통이든 유통 라인, 온라인 유통이든 오프라인 유통이든 유통 라인을 통해서 대량으로 판매되는 것은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통신 판매까지는 허용이 가능한 영업 유형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식품 제조 가공업보다는 인허가가 조금 까다롭지가 않겠죠. 그리고 생산 규모가 좀 작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중에는 우리 식품 첨가물 제조업도 있고 식품 운반업도 있습니다. 또 식품 소분 판매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는 소분업과 판매업이 있고 이 판매업 안에 유통 전문 판매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대형 마트가 즉 제조를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유통 판매만 하는 그런 업소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유통 전문 판매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원과 판매원이 구분되는 경우 이와 같이 식품 영업 유형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식품 보존업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용기 포장류 제조업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 식품 접객업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3차 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제조업이 아니라 3차 산업입니다. 물론 소분 판매업 5번에 해당되는 이 소분 판매업도 3차 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식품 접객업 중에 여러분들이 즐겨가는 우리 카페, 그 다음에 우리 프랜차이즈 뭐 햄버거 가게 이런 경우들은 휴게 음식점업입니다. 또 일반적인 식당들 한식, 일식, 중식 일반 음식점 영업이라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영업이 있고요. 또 우리가 가공 창업의 전 단계로 서비스업 개념으로 경험을 쌓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마지막에 있는 제과점 영업들, 떡이나 빵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그런 영업이겠죠. 이렇게 영업의 유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유통이 가능한 제품은 다시 말씀드려서 식품 제조 가공업이고 소비자를 통해서
유통이 가능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가 가능한 그런 영업유형은 즉석 판매 제조 강업입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1번과 2번 같은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들은 적절한 제조 공장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어서 공장 구축과 관련된 여러 법령 자료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꼬였네. 그냥 요거 조금 다시 백을 할게요. 예. 이어서란 부분 빼면 됩니다. 예. 좀 더 자세하게 식품 영업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제조 강업, 말씀드린 대로 유통이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영업이죠. 즉석 판매 제조 강업,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식품 첨가물 제조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미료라든가 착색료, 표백제 같은 화학적 합성품이든 천연물로부터 만드는 식품 첨가물이든 또 소독제 같은 이런 경우들이 다 식품 첨가물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영업을 식품 첨가물 제조업이라고 있습니다. 식품 운반업이 있겠고요. 식품 소분 판매업이 있겠습니다. 자, 식품 판매업 안에 유통 전문 판매업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스스로 제조 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 제조 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제1호와 제3호가 있지, 우리가 제2호에서 다뤘던 어떤 것이었죠? 예,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 전문 판매원을 통해서 판매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품 보존업이 있고요. 이 안에는 방사선 처리를 통해서 식품의 보존성을 높여주는 식품 조사 처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식품 냉동 냉장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 냉동 창고를 갖고 식품의 원료를 또 최종 제품들을 보관하는 그런 영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기 포장료 제조업은 말 그대로 용기, 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인데 이때 옹기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따로 옹기류 제조업이 따로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독이라든가 우리의 김치독, 항아리, 뚝배기 같은 것을 제조하는 영업을 용기류 제조업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용기 포장지 제조업과 같이 용기 포장류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식품 적개업에는 휴게 음식점 영업이 있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을 얘기합니다. 주로 다류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해서 현장에서 조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것이죠. 단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입니다. 그렇죠? 일반 음식점 영업은 일반 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영업인데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이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음주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단란주점 영업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된다는 거고요. 유흥주점 영업자는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고 유흥시설을 쓸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탁급식 영업은 집단급식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합니다. 학교나 직장에 집단급식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 제과점 영업으로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여기 역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식품의 유형 중에 우리가 유통이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걸 기본 전제로 해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식품 제조 가공업에 관한 전반적인 생산 기반 구축과 사업화 단계에 대해서 그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의 유형을 정한 것과 함께 가공품의 유형을 정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식품 유형이라고 하였죠. 그 식품 유형은 식품 공전, 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라는 고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것이 음료류 안에 어떤 유형이냐, 과채 주스냐, 과채 음료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것이고요. 또 이것이 해썹고시, 우리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에 의해서 해썹 의무 품목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초기 단계에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법규로는 식품위생법, 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즉 고시, 또 해썹 관련된 고시, 또 해썹 관련된 인증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식품 유형이 정해지면은 그에 따른 제조 방법들이 정해질 것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생산 기반 구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세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때 여러 가지 비용 처리라든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여러 가지 세법상의 처리를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자 등록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한다고 하면은 뒤에 설명드리고 있는 공장 설립, 또 공장 등록, 영업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의 영업이 등록이 돼서 그 등록증을 갖고 있어야, 영업 등록증을 갖고 있어야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판매용 제품으로, 유통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마지막 단계, 즉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자 등록에는 처음부터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하게 되냐면은 맨 마지막 단계 영업 등록이 완료되고 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식품 제조 가공업이라는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공장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해 볼 겁니다. 공장 입지 조건이라든가, 또 어떤 지역이냐, 용도 지역에 대한 검토, 산업단지냐, 우리가 신축을 하느냐, 개축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토지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폐수 처리에 관한 부분들, 또 기타 여러 가지 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봅니다. 매우 복잡하지만 관련되는 여러 법규들, 대개 이제 규제와 관련된 법규들인데요. 이 법규들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 우리 가공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사업자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전문가처럼 파악해서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단계마다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건축 단계에서는 건축 설계사의 도움을, 또 처음에 토목공사 단계에서는 토목 설계사의 도움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해썹에 관련돼서는 해썹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또 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설립하고 공장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두 절차를 밟습니다. 하나는 공장 설립 승인 절차를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공장을 등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공장의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500제곱미터라면은 대략 150평 정도가 되는데요. 150평이 넘는 공장을 짓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장 설립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이하인 공장인 경우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장 등록증만 받는 것으로 공장 설립 자체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 등록증이 나오면은 그 위에 우리는 영업 등록 절차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할시군의 민원위생과를 통해서 영업 등록을 받고요. 영업 등록을 통해서 비로소 식품 제조 강업이 영업 등록이 되면은 이걸 갖고 다시 사업자 등록에 변경 처리를 합니다. 또 추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제조 가공업으로서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이제까지는 공장에 대해서 등록을 했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영업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등록을 아직 안 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품목 제조 보고로 합니다. 이거의 관할 부서는 역시 관할시군 민원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이 업무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으로 해서 식품 제조 강업의 창업 절차들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이해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전에 회사의 규모나 또 회사의 여러 가지 영업의 형태에 따라서 개인이 좋을지 법인이 좋을지에 대한 검토를 해봅니다. 장단점을 파악해서 회사의 규모나 여러 가지 형태들, 여러 조건들을 파악해서 정해놓고 가야겠죠. 그래서 개인 기업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 법인 기업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있겠습니다. 법인 기업은 당연히 법인 정관과 주주 명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할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게 있다면은 사업자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과세사업자 안에는 다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네, 식품 사업의 여러 유형 중에 식품 제조 강업을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제조 강업인 경우는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게 있다면은 우리가 일부는 가공식품을 생산하지 않고 농산물을 단순 처리해서 농산물로 판매하는 경우들은 면세사업자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진행하느냐 따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세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업종 선택 시 업종별 코드 번호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향후 우리가 소득세를 결정할 때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코드 번호를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개시 전에도 사업계획서를 첨부함으로써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한참 진행되고 나서 사업자 등록하기보다는 먼저 사업 등록을 해놓고 진행하는 게 좋겠죠. 법에서는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이 지나서 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그 이전에 차라리 사업 개시 전에 이렇게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장 설립과 관련된 여러 입지 조건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공장 설립에 대해서 중요하게 볼 부분들은요,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요. 산지법,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법에 의해서 공장 설립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겠죠. 특별히 토지 이용 계획상에 공장이 설립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법에서 정해준 규정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때 또 우리가 여러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국토 계획 및 이용법상 공장 설립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공장이냐 예 아니요 해가면서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0제곱미터 이상이냐 즉 공장 설립 승인 조건에 해당되느냐를 먼저 판단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은
공장 설립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단 공장을 짓고 나서 공장 등록 신청을 해서 공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산지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법상의 공장 설립이 가능한 걸 검토하는 중에 가장 많이 부닥치는 문제가 용도 지역, 그 지역에서 생산시설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생산 유형을 정하고요. 우리가 식품 유형이라고 하겠죠. 어떤 표준 공정을 확립해 봅니다. 이때 가공 설비들이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공장 입지 선정에 들어갑니다. 위치, 면적, 주변 여건들을 고려해서 공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시설 설계를 해봅니다. 이때 설계의 중요한 포인트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제조시설이다 보니까 해썹 조건에 부합하는 설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썹 의무 품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향후 추후에 의무화될 수 있는 품목일 수도 있고, 의무 품목이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스스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조건부터 해썹 기준에 맞게끔 공장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계, 즉 레이아웃 설계를 거친 다음에 세부적인 상세한 내용의 설계 부분들은 건축 설계사의 손에 맡깁니다. 그럼 앞에 시설 설계 부분은, 즉 레이아웃과 관련된 설계의 기본적인 설계들은 건축 설계사 전 단계인 식품 가공 전문가, 가공과 해썹을 같이 이해하는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설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죠. 건축 설계사를 통해서 도면이 나오면은 비로소 신축 공장 공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비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이에 하나의 단계가 있어요. 건축 설계 못지않게, 건축 공사 못지않게 필요한 부분이 있죠. 설계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토목 설계와 토목 공사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요 사이, 공장 입지 선정과 시설 설계 사이 부분에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공 설비가 설치되고 나면은 그것을 갖고 시운전을 해보고 시제품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공정 표준화라고 부르죠. 공정을 안정되게 운전해 보면서 시생산을 통해서 생산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놓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부지와 관련된 인허가 법령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가장 많이 볼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우리 농업지역에서 어떤 가공공장을 세우고자 할 때는 농지법의 관리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또 건축법, 꼭 공장만이 아니겠죠. 여러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건축법입니다. 앞서 산지법이라고 했던 것은 이 복잡한 이름,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해당이 될 거고요. 수도법, 물환경 보존법, 공유재단 및 물품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농어촌 정비법, 도로법 등의 여러 법령들을 검토해서 비로소 하나의 공장을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국토의 용도 구분을 일종의 부동산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용도는 크게 4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의 제4조에 이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자, 이 4개 중에 하나에 일단 크게 모든 부지들은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도시죠. 예, 도시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습니다. 농림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이가 관리 지역이 있어요. 그것은 도시와 농촌, 농어촌 사이에 일종의 완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그 안에 보존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이런 그 관리 지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도시 지역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이 도시 지역 안에 묶음 안에는 상업 지역이 있고 주거 지역이 있고 녹지 지역이 있고 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도시에 우리가 공단이 있는 거, 이 공업 지역입니다. 또 상업 지역, 우리 서울에 가면은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다 있습니다. 또 서울 한복판에도 어딘가에 녹지 지역을 따로 그린벨트라 해서 녹지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도시 지역의 개념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앞서 대분류에 있었던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있는 것이죠. 이 중에 제가 X 표시란 부분들을 보면은 이 부분들은 공장 설립이 어떤 경우도 허용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단 녹지 지역이 그렇겠죠. 그 다음에 주거 지역에 아파트 안에 공장을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것이죠. 자연환경 보존 지역, 우리가 주로 경치가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또 공장 설립이 제한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공장 설립이 허용이 가는 지역들은 여기에 공업지역 가능할 거고요. 또 관리지역이 가능할 겁니다. 농림지역도 안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의 용도 구분에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령의 별표 2에서 24부분에 가면은 각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축물은 져도 되고 어떤 건물은 지면 안 되는 것들이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제가 이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농림지역은 제조업은 안 됩니다. 어떤 게 가능할까요? 휴게음식점업 정도가 가능할 겁니다. 자연환경보지역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제가 제조강업업, 식품 제조강업업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이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으로 X와 O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 안 되겠죠? 일반 상업지역 제조업 안 됩니다. 근린상업지역에 제조업이 가능합니다. 뒤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종과 2종이 있는데 2종에서 가능하죠. 그리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조례를 확인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별표 부분에서 이걸 된다 안 된다고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법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각 지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 특히 이 앞에서 표시된 부분들은 생산 녹지 지역에서는 어떤 영업까지는 허용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확인되는 부분들은 한번 그 조례까지 들어가서 시와 군의 조례에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존 녹지 지역, 보존 관리 지역은 안 됩니다. 생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생산 관리 지역은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은 아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검토할 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근린 생활 시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심권에 있어요. 예. 주로 주거 지역에 인접해서 아파트에 있으면 아파트 옆에 바로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서 그럼 어떤 영업이 가능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근린 생활 시설은 제1종과 2종이 있어요. 1종은 여러 가지 업소들이 있는데요. 1종과 2종의 차이를 먼저 구분해 보겠습니다. 1종은 주민 생활에 매우 필수적인 시설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슈퍼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소매점, 예, 우리가 뭐 얘기하는 구멍가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슈퍼. 예,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자, 다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관련이 있는 식품 영업과 관련된 부분 위주로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이 일종에서는 휴게 음식점이 가능해요. 카페, 예, 이런 거 가능합니다. 제과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곳곳에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제과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것만 가능합니다.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만 가능합니다. 이종에서는 뭐가 가능하냐면요.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인데 앞에 1종에서는 3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00평 좀 100평 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거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고요. 2종에서는 300제곱미터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1종보다는 2종은 꼭 필수보다는 그 단계를 넘어서 좀 큰 규모의 시설들이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일반 음식점이 가능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일반 음식점도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 뭐 규모가 있는 어떤 주거 지역에는 대개 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들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카페나 음식점들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너에 보시면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제조업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2종에서 가능합니다. 제조업소, 수리점, 단 면적은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요. 이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물환경보존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가.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수상태계 보존에 문제가 있는 또 소음을 많이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은 경우들 그리고 폐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와 관련해서 별표 2에 그 해당 사항이 있는데요. 이 중에 3번과 4번이 있고 우리랑 관련이 있는 17번 공장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즉 이 공장 안에는 당연히 식품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때 17번의 공장과 여기서 얘기하는 제조업소의 공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 단어도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공장과 제조업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면은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리하지 아니한 것을 다 공장으로 처리합니다. 즉 1종에서의 실제로 공장은 없었죠.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정도만 있었죠. 물론 제조는 가능한 제조소의 형태는 됩니다. 2종에 역시 제조업소가 있었는데 요 두 가지를 빼놓은 나머지는 다 공장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에서 이걸 공장이냐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그 의미에는 사전적인 의미의 그 공장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분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농지법에서는 일체의 식품공장을 허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농지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을 두고 있어요. 농업보호구역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해놨죠. 여기서 봤을 때 이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입니다. 자, 어떤 것들일까요? 자,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농업생산 또는 농업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 이용 행위만 가능합니다. 당연히 식물의 재배 가능하죠. 퇴비장, 농지개량사업, 농막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우리 농지법이죠. 제32조 제1항 1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여기는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다 포함됩니다. 이거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된 시험연구시설은 둘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농산물의 가공 처리 시설이라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발표 1회 제4호 너목에 가면은 우리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의 너 부분의 이 제조업소분, 우리가 앞서 다뤘던 부분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가나와를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 가공품의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절단, 건조 등의 처리를 통해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예를 들면 쌀가루, 밀가루, 고춧가루 같은 것들을 좀 비교적 단순한 가공이죠. 이런 부분들을 제조하는 시설들을 우리 농업진흥구역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잡한 유통이 가능한데 가공식품으로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농산물로 유통하는 그런 단순 처리 농산물인 경우는 가능하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잡하게 다뤄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법의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알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부지에서 어떤 영업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영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토지의 용도 및 행위 제한 정보를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루리스라고 하고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장을 지르는 것뿐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주택을 짓거나 할 때 이 지역에서 그런 건축 행위들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땅에 주소를 입력을 하고요. 그러면은 여러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계획관리 지역이고 보존관리 지역이고 소토 이류다. 뭐 이렇게 관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은요.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이어서 나오는 부분에서 이 안에서 어떤 사업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특별히 두 번째, 행위 제한 정보를 보면은 여기서 어떤 일들이 가능한지가 쭉 뒤에 목록화돼서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꼭 확인해 보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생산 기반 구축과 사업화 절차의 첫 번째 기본 단계는 이와 같이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가공 창업이 현실적으로 법에 의해서 가능한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